함양군은 2026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기획전시 김동관 오색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개전식 없이 전시만 하는 행사로 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장인 김동관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서양화와 수채화, 어반 스케치, 펜화, 대생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었다. 오색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다채로운 색감과 기법을 통해 현대인의 삶과 감성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어반 수채화와 펜화 작품에서는 작가의 독창적인 시선과 섬세한 표현력을 엿볼 수도 있었다. 김동관 작가는 전시회 설명에서 상림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가면 갈수록 온 마음을 숲으로 빨아들이는 기운을 느낀다며 포근하게 감싸주는 지리산의 산세에 이끌려 함양의 풍경을 그리는 작가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한 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우리 삶과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삶의 굳은 살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예술인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문화예술에 지원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산과 들에 어우러진 숲을 자주 그리는 이유도 작가가 살고 있는 함양인들과 함께 여유와 평화가 있는 삶을 엮어나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전날인 19일에는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하는 가운데 함양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이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김 작가의 설명도 듣는 시간을 1시간가량 이어갔다. 김 작가는 설명에서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대생 작품들부터 시작하여 펜화, 어반 스케치, 수채화, 서양화, 추상화 작품별로 전시 순서로 되어 있다며 그것은 미술 세계에 입문했을 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어 그렇게 전시 순서를 정했다면서 그림을 그리려면 우선 기초도 튼튼해야겠지만 사물을 보는 관찰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꽃을 그리기 위해선 꽃의 생태도 알아야 하고 구조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니 학생들은 눈을 똘망똘망하게 빛내며 귀담아 들으며 현장 수업을 받는 분위기였다. 한편 김동관 작가는 지난 2006년 함양문화원 초대전을 시작으로 8번의 개인전과 200회 넘는 초대전, 단체전,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다수의 미술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남미술협회 서양화 운영위원장, 경남구상작가협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장, 함양수채화협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양미술협회 지부장 김동관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색 초대전으로 해서 함양문화예술회관 기획 초대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한 70여 점을 준비를 하였고 6가지 색깔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6가지 색깔이란 대생과 그 다음에 편화, 수채화, 그 다음에 추상화, 어반 스케치 등으로 해서 우리 함양 군민들께 다양한 장르의
색깔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컨셉은 우리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대생부터 해서 출발해서 펜화, 수채화 과정을 거쳐서 유화, 그 다음에 추상화까지 이렇게 과정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림을 해온 과정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전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함양에는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이 작품 활동 또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그림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함양 군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고 또 문화예술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많이 열심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요 기획 초대전은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시하고 작품은 제가 한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생들, 자, 일로 오세요. 수업해야지, 이제. 너희들 수업하러 왔으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할 건데, 딴 데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지금 비디오 아저씨 촬영하기 때문에 너희들 모습 그대로 넣어가지고, 너희들 엄마한테 이거 다 보내줄 거야. 그래서 우리 애는 수업도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올라온다고 열이 막 났으니까 이제 열이 조금 식혀졌죠? 네. 자, 오늘 여기는 김동관 오색전 초대전. 쌤 알죠? 지금 함초에 방과후 지금 수업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 들은 학생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지금 6학년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최고의 학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초등학교에서 요 분야에서 미술 분야에서는 최고로 내가 그림은 잘 알고 또 5학년이나 이런 동생들보다는 내가 그림을 최고 잘 그린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곧 좀 있다가 한 6개월 있으면 또 중학교 올라가면은 중학 미술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수준 차이가 확 나요. 그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미술 수준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게 조금은 아마 도움이 되도록 눈여겨서 보고 잘 듣고 가서 한 개라도 오늘 알고 가면은 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서 보면은 대생, 일색, 이색, 펜화, 그 다음에 어반 스케치, 수채화, 추상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자, 맨 처음에 일색 해가지고 대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일색으로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연필로서 글을 쓰잖아. 그죠? 글을 쓰면서 공부하기 싫을 때는 어째요? 만화도 그리 보기도 하고 막 낙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필은 뭡니까? 단색으로 그리는 그림.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우리가 편하게 접하는 거.
그리고 돈이 안 들겠죠. 연필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물감은 돈 주고 사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팔레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연필은 한 개만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생이라는 부분에서, 대생이 뭐냐? 단색으로 그리는 그림이 대생이다. 그러면 왜 대생을 하느냐? 그죠? 쉬우니까 하겠죠. 대생은 다른 걸 비해서는 쉬우니까 첫째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연필이기 때문에 대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생을 기초라고도 하고 또는 그림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걸 기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대생을 하는 데에서 뭘 해야 되느냐? 기초를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 고목은 있는데 고목은 좀 그리기 어려워요. 딱 보니까 어렵겠죠. 요거 우리 함양초등학교 가면은 나무 하나 큰 고목나무 있죠. 그죠? 그걸 다음에는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요걸 딱 보고 나서 관찰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면은 저게 기본 형태가 뭐냐? 우리가 기본이라는 거는 뭡니까? 변형을 하기 전에 형태를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본 형태가 뭐냐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뭡니까? 기본 형태가 뭐냐 하면은 구도 있고 원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육면체, 주사위 있죠? 주사위 육면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6학년이니까 조금 이해도가 좀 빠르겠네. 그죠? 원기둥이 기본 형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고목을 보든지, 지나가던 나무를 보든지 간에, 나무를 보면은 전부 원기둥으로 볼 수 있도록, 저거 기본 형태는 원기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원기둥이라고 보느냐? 명암을 엮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빛이 오는 데서 명암이 이렇게 밝은 데와 어두운 데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기본 형태가 원기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 형태는 원기둥이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기둥이 지금 몇 개냐 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굉장히 많은 원기둥이 모여서 하나의 고목 형태를 이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할 때, 처음 할 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연필로서 풍경화를 그렸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죠. 여기에도 고목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럼 나무를 보면, 저거는 기본이 원기둥이다. 라고 하나는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집의 형태는 뭐냐? 집은 기본 형태는 육면체, 주사위 있죠. 주사위. 우리가 집 구조는 육면체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요거는 미술은 보면서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암기를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미술은 무슨 암기를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몰라.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나무는 뭡니까? 나무는 원기둥 형태고 집은 육면체의 형태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물은 모가입니다. 모가는 어떤 형태일까요? 모가는 구의 형태. 그죠? 내가 형태는 기본 형태가 세 가지라 했습니다. 원기와 육면체와 원구, 구 세 개의 형태. 그 세 개의 형태는 요 속에도 다 들어있고,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구는 쉽게 말하면 공이죠, 공. 둥근 공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수국인데 뭐 어떤 형태입니까? 예? 구의 형태. 그죠?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수국은 공을 하나 탁 갖다 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수국의 잎이 몇 개로 돼 이루어져 있는 줄 아는 사람? 수국의 잎은 몇 개다?
모르겠죠? 여기서 보니까 알겠죠? 4개 돼 있는데 5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선생님 지금 물어볼게요. 벚꽃은 이파리가 몇 개입니까? 4개. 맞아? 벚꽃은 이파리는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에 벚꽃 필 때 한번 꽃을 자세히 보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찰하는 눈도 커집니다. 그죠? 키울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곡이 나와 있는데 이 계곡은 어때요?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죠?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죠? 여기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하면은 계단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계곡에 가면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왜 계곡에 물이 떨어지는 게 계단 형태인가? 평면으로 팽팽하게 내려오다가 이런 돌에서 물이 툭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또 쭉 흐르다가 또 물이 툭 떨어지고 또 흘러가다가 툭 떨어지고 그렇게 굽이 떨어지면서 물이 흘러간다. 계곡은. 그죠? 기본 형태가 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해바라기죠? 해바라기를 우리가 그림을 만일에 여러분들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린다 할 때는 뭘 보냐면은 잎은 엑스트라라고 보면 돼요. 그자 주제가 뭐냐? 주인공은 씨다. 씨요 수많은 씨를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씨요 모양 선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휘어가고 자 이렇게 뭐 한쪽 방향으로 휘어가고 또 반대로도 이렇게 휘어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모양은 뭡니까? 다이아몬드형으로 마른 목골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 그릴 때는 뭘 연상하냐 하면 호빵 알죠? 빵을 하나 더 얹혀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빵을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구 있죠, 구. 원구를 반을 쪼개서 탁 붙여놨다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선풍기 날개를 연상하면 됩니다. 자, 가는 방향이 이렇게 곡선으로 가죠. 선이. 수많은 곡선을 긋다 보면은 씨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바라기는 뭐냐? 선풍기 날개 모양을 띠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잎은 뭐냐? 태양을 상징한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이렇게 막 이글거리잖아. 그죠? 그걸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자, 요거는 상림입니다. 상림 숲이죠? 상림에 여러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림에 길 한가운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보면은 길이 치워지긴 휘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멀어질수록 어때요? 이게 가까워져 봅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가까울 건, 멀 원자, 그죠? 원건이라고 하죠. 원건법 들어봤죠? 풍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근법인데, 그림에서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이 친구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큰데, 저 멀리 있으면 요만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뭡니까?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에 거리감을 표현한다. 그 그림에서는 원근법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눈높이라고 있어요. 공부방 눈높이가 아니고, 눈높이가 뭐냐? 눈높이가 하면은 우리가 섰을 때 정면을 바라보는 높이입니다. 자기의 키높이를 눈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자, 이렇게 내가 서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릴 건데, 정면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쭉 하면 여기가 정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면은 우리가 앞을 똑바로 보는 게 눈높이인데,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면은 눈높이가 올라가고, 밑으로 이렇게 보면 눈높이가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서 눈높이가 어딘가를 찾아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감상할 때는 저기 눈높이가 어디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찍어주고 모르는 친구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눈높이는 뭡니까? 내가 그림을 보는 요 그림 속에서입니다. 지금 감상자가 아니고 요 그림 속에서의 내가 눈높이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정면이 눈높이는 정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로 쪽으로 조금 오세요. 자, 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번 보면은 요 밑에 요 선을 쭉쭉쭉쭉 이렇게 보면 선이 위로 올라가죠.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요거는 어째 요거를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는 이 정도밖에 여기는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크기가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작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쭉 오면은 여기서 한 점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 두 선이 쭉 연장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뚝 두 선이 만나요. 요 만나는 요 지점이 눈높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눈높이는 뭡니까? 일종의 소실점. 소실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다음에 소실점이 뭐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폰에다가 쳐봐요. 소실점. 제가 쫙 보면은 소실점이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소실점이라는 건 눈높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생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인물화는 여러분들 그림 그리려면 엄청 인물화는 힘들겠죠. 친구 얼굴 그리라 하면은 담게 그려야 되는데 안 담잖아, 그죠? 그래서 인물화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대생에서 기본에서 대생이 기초다 그러면은 대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물화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인물화에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일단은 형태를 알아야 되지만 인물화에서는 얼굴에서 보면은 크게 면이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단계가 3단계가 있다. 뭐냐? 정면이 있죠. 정면, 얼굴의 정면. 그죠? 그 다음에 양쪽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정면, 한 면, 양쪽 측면, 두 면, 요쪽 측면, 면이 3개다. 자, 그걸 잘 모르겠죠? 그러면 앞에 친구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 친구를 가지고, 자, 보자. 자, 여기서 면을 3개를 찾아라. 자, 면이라는 건 뭐예요? 곡선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면을 찾는다면은 앞면 부분은 한 면. 그죠? 자, 한 면입니다. 1면. 자, 옆으로 돌려보세요. 측면이죠. 뺨 부분의 옆면. 여기에 면이 2면. 그죠? 자,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그럼 이쪽 면을 보면은 3면. 이렇게 해서 면이 3개입니다. 정면을 보자. 자, 그러면 아까 했죠? 앞면은 한 면, 1면, 측면, 2면, 이쪽 측면이 2개니까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이 얼굴은 뭡니까? 면이 3개로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또 가볼게요. 부분적으로. 자, 코만 한번 볼게요. 코, 앞에 콧등이 있죠? 콧등은 정면이죠? 그러면 면이 1개다. 그 다음에 양쪽 측면, 요쪽 면, 두 면이죠. 그러면 2면, 3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면 입술. 자, 입술 한번 볼게요. 입술은 가운데 부분은 정면이 1면. 맞죠? 그 다음에 요쪽에 약간 옆으로 휘었잖아. 그죠? 그러면 요쪽 면 1면, 요쪽 면 1면. 이렇게 해서 면이 3개씩 이루어져 있다. 크게는 얼굴은 면이 3개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도 코, 입, 눈까지도 눈도 가운데 부분 정면, 양쪽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었잖아. 그죠? 그러면 면을 탁 구분을 해주면 1면, 2면, 3면,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얼굴은 크게도 3면, 부분적으로 눈, 코, 입도 면이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얼굴 보고 면 찾기를 해봐요. 면 찾기. 면 3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모르겠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인터넷에 여러분들 폰에 치봐요. 얼굴 면 나누기 해서 딱 치면은 이렇게 면이 3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펜화로 한번 가볼게요. 연필로 한 거는 연필로 한 거고, 펜으로 그리기 때문에 펜화라고 합니다. 펜은 어째요? 한번 하면은 지워지지가 않겠죠? 자, 지워지지가 않는 게 펜하기 때문에 펜화할 때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펜화하기는 엄청 조금은 연필보다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여기서는 지금 연필로 한 데센과 수채화를 한 걸 2개를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죠? 연필을 한 거는 연필로 그냥 그리면 되는데, 수채화에서는 보면은 칼라로 들어갔는데, 자, 나무는 보통 우리가 쉽게 보면 그냥 초록색이다라고 하잖아. 그죠? 초록색인데, 반대쪽 그늘진 쪽에는 색깔이 보랏빛도 나고, 푸른빛도 나고, 색깔이 달라요. 그죠? 근데 왜 나무가 색깔이 저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는 데에서 햇빛이 오는 쪽과 그늘진 쪽을 구분을 해주는 방법. 자, 그늘진 쪽을 한번 여러분들 실제 나무를 보면은 초록색인 줄은 알지만 색깔을 유심히 보면은 푸른빛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펜화 종류로서 이렇게 쭉 오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친구, 맨 뒤에 있는 친구는 나중에 쌤이 한번 질문할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모르면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오세요. 자, 여기는 펜화로 되어 있고, 여기서 색깔을 조금 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조금 더 줘. 조미료를 좀 넣으면 더 음식이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미료입니다. 그림에서 펜화에서 칼라 펜을 쓸 수도 있는데 물감으로 살짝 포인트를 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은 요거는 자, 조금만 뒤로 뒷친구 안 봅니다. 뒤에 친구 안 보이니까 지친구도 볼 수 있고, 요거는 어떤 기법으로 했을까? 펜으로 했는데 물감이 들어갔어요. 근데 물감을 굉장히 점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거 점을 굉장히 찍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칫솔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튕겨준 겁니다. 물감을 찍어가지고 두두두둑 튕기면은 이런 기법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가장 굉장히 촘촘하게 뭡니까? 잎을 표현할 때는 물감을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물감을 붓에 묻혀 가지고 튀겨주면은 이렇게 번지면서 색깔이 나온다. 똑같은 기법이겠죠. 저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면은, 저거는 물감을 뿌려줬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늘로도 이렇게 막 날아간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법을 썼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근데 이거는 펜으로 스케치를 했는데 물감으로 다 칠했어요. 그죠? 그럼 수채화인가? 이게 뭔가? 이래서 펜화도 아니고 수채화도 아니고 이런 느낌을 줍니다. 스케치는 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색칠은 물감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야외 실제 바깥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나가가지고 자그마한 종이를 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사진을 찍지 않고 내가 그림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기법을 뭐냐? 어반 스케치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 어반 스케치라고 붙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어반이라는 뜻은 사전에 보면은 어반 해가지고 사전에 여러분들 딱 치보면은 쫙 나오는 게 뭐냐면 도시의 건물, 그렇게 기입이 되어 있죠. 도시 건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반 스케치라고 요즘 어른들이 보면은 취미로 그림하는 사람들 취미로 많이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중에서도 그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반 스케치 하는데, 그러면 도시의 건물을 그린다. 근데 이는 시골이잖아요. 그죠? 그 도시 건물만큼 이렇게 막 빌딩이 있고 하는데, 그게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건물을 그냥 그리는 거는 어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오면은 같은 부류로 해서 여기도 어반 스케치라고 할 수 있는데, 펜으로서 스케치를 하고 물감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저쪽으로 넘어가면 수채화가 있는데 요거는 작아. 그죠? 작은 거는 뭐냐?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큰 걸 그림을 들어와 가지고 막 그리기에는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밖에 나갈 때는 자그마한 메모지라든지 작은 걸 들고 가서 그리기 편한 걸 가지고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그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반 풍경. 그죠?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고,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요거는 어딘지 알겠죠? 동문사거리. 한번 가서 보세요. 아, 동문사거리를 펜으로 해서 파리바게트를 표현을 했는데, 건물은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림에서 풍경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원근법. 그죠? 다음에 원근법이 뭐지? 하면은, 너희들 폰 딱 치면은 그대로 글자가 다 나옵니다. 원근법 뜻. 자, 요것도 해바라기지만, 아까 저쪽에 우리 펜으로 한 거 봤죠? 연필로 한 거. 그거를 안에 씨는 어떻게 그린다? 뭐라 했습니까? 씨는 뭘 연상을 하라 했죠? 선풍기 날개. 그죠?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휘어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쪽으로 쭉 오면은 요것도 이제 요거는 그냥 물감으로만 한 어반 스케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건물을 표현한 거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수채화인데,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 수채화라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수채화는 두 가지 수채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수채화의 종류. 투명 수채화. 또 한 개는 불투명 수채화. 자,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가 있다. 그건 뭐냐면, 투명이라는 거죠. 투명이 인간.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친구가 지금 가려진 게 아니고, 요 친구가 앞에 있는데도 뒤에 친구가 보여야 돼요. 그게 투명이죠. 그죠? 앞 친구가 막혀서 뒤에 친구가 안 보인다. 그러면 불투명이에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앞에 친구가 때문에 뒤 친구가 안 보인다. 그러면 불투명이고, 앞에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친구가 보인다. 그러면 불투명이에요. 그죠? 아, 자, 그게 투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채화는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를 혼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 수채화는 밝기 조절을 물로서 한다. 그죠? 수채화는 물로서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명 수채화는 물로서 밝기 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불투명 수채화는 뭡니까? 투명하지 않은 거니까 뭘로 해제죠? 물로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흰색으로 씁니다. 수채에서 보통 우리가 흰색은 잘 안 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투명 수채화일 때는 흰색을 쓰지 않고 불투명 수채화일 때는 흰색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그래서 수채화에서는, 풍경 수채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근법. 그죠? 원근법은 뭡니까?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의 크기 차이입니다. 그죠? 자, 똑같은 친구가, 여기 있는 거하고 또 저 멀리가 있는 거하고는 크기가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원근법. 자, 여기서 보면은, 앞에 있는 데는 큰데, 바로 옆에 붙어서 있지만 뒤에 있잖아. 뒤에 있는 거 작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는 크기 차이가 다르게 보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친구 연락 오신,
어이구, 피곤하죠. 피곤해서 그까지 걸어온다고 힘들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정물에서는 우리가 뭘 보냐면은 정물에서 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도, 뭐 질감, 양감, 덩어리감, 이런 엄청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정물을 봤을 때 그 물체가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죠? 아, 진짜 사과 같아. 진짜 오렌지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뭘 느끼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자, 사과를 만졌을 때 진짜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겠죠. 사실감. 와, 근데 저 사과가 좀 썩은 사과 같아. 이러면은 어때? 그림 표현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은 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과의 반질반질한 느낌. 그걸 만졌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걸 질감이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사과를 들었을 때 무게감. 무겁다, 가볍다 느끼는 건 뭡니까? 그 양감이라고 합니다. 덩어리감. 그죠? 그 양의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만졌다. 오렌지가 우리 이렇게 우들투들하구나라고 느끼는 건 뭔게요? 질감입니다. 질감. 네. 근데 들었는데 야 이거는 사과보다 더 가볍네 느끼는 건 뭡니까? 양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게 결국은 어떤 덩어리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 밑에 있는 요 담겨 있는 그릇을 들었는데 그릇이 종이 조각처럼 너무 가볍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기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양감. 그죠? 무게감을 주는 거는 양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쇠의 요게 물 전자는 쇠로 되어 있겠죠. 보니까 그죠?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무슨 감일까요? 질감을 느낍니까? 양감을 느낍니까? 그죠? 양감도 되고 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쇠는 뭡니까? 반질반질하고 또는 무게감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조금만. 자, 다리 아프니까. 자, 편하게 앉으시오. 자, 앉아서. 자, 오늘 너희들 그냥 학교 수업 마칠 때까지 요 앉아서 그냥 시원하게 있다 가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안 가고 여기서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칠 때까지 여기서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알았죠? 막 수업 안 듣고 이러면 가자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학교 들어가서 또 너희들 공부해야 돼요. 그쵸? 자, 이번에 아까 여기서 수채화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수채화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원근감이다 했죠.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의 차이. 그죠? 크기의 차이를 원근감이라고 합니다. 요 울타리 보면은 앞에는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 굉장히 머리수록 작죠? 그래서 원근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색깔에서 보면은, 뭡니까? 여기는 약간 노랗고 뭡니까? 따뜻한 색깔이죠. 그죠? 색깔이 붉은 계통, 노란 계통은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색깔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따뜻한 색깔은 가까이 있을 때 쓰는 색깔이다. 가까이 있을 때는 무조건 따뜻한 색깔이다 생각하면 돼요. 따뜻한 색깔은 수차에서 어디에 쓰느냐? 가까이 있는 거는 따뜻한 색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이런 데 있죠. 저 멀리 있는 데는 노란색이나 이런 걸 안 씁니다. 왜냐? 저 멀리 있는데 따뜻한 색이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네. 저 멀리 있는 희미해가 색깔이 안 보여. 그러면 뭡니까? 그냥 묻는 색깔, 차가운 색깔은 멀리 쓴다. 따뜻한 색깔은 가까이 쓰고 찬 색은 멀리 있는 색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색깔에서는
자, 따뜻한 색이 전부 다 따뜻한 색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감상을 할 때 보면 아, 저 그림 보면 너무 더워 보인다. 그죠? 답답해 보인다라든지 좀 너무 더워 보인다 이러면은 그 그림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찬색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색이 그림에서 들어가줘야만 따뜻함을 느끼고 또 시원한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찬색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썰렁하게 보입니다. 그죠? 자, 하나, 예로서 보면은, 자, 한겨울에 엄청 눈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을 그리고 싶다. 근데 우리가 눈을 생각하면 어때요? 한겨울에 눈을 그린다 하면은, 눈 색깔을 어떤 색을 써야 됩니까? 어? 흰색을 안 쓴다고 가정하면은. 회색이나 파란색을 쓰겠죠? 그죠? 파란색을 연하게 하거나 회색을 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흰색을 쓰는데 흰색은 무슨 색이죠? 유채색과 무채색을 나눴을 때 흰색은 무채색이죠. 유는 뭡니까? 색깔이 있는 걸 유라 하고 무는 색깔이 없는 걸 무라죠. 그러면 무채색은 흰색인데 그럼 무채색과 파란색이나 안 그러면은 회색을 해서 눈이 왔다 한겨울에 추운 날에 그림을 그렸다 했는데 그 색을 써서 여기 지금 겨울 풍경은 저기 있습니다. 한 개 있는 데서 자 전부 눈이다 해가지고 그냥 막 회색하고 파란색만 썼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보면 겨울 보면은 아 춥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겨울이니까. 겨울 그림을 봤는데 내가 진짜 그림을 눈을 보니까 너무 춥게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다음에 누구하고 가든지 겨울 그림을 봤다 그랬을 때 춥다 느끼시면 안 됩니다. 왜냐? 포근하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겨울에 눈을 보면 우리가 막 만지고 막 씻고 막 그렇잖아. 그죠? 그 눈을 보고 너무 춥다, 눈을 만지기 싫다 이렇게 안 하죠. 눈이 너무 포근하고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만지고 싶어진다는 거는 뭡니까? 눈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알게 모르게 눈을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에서 밝은 걸 볼 때는 뭡니까? 따뜻한 색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눈 색깔을 노란색도 씁니다. 노란색도. 왜 눈을 노란색을 쓸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겨울에 색깔 표현할 게 없어요. 찬색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도 노란색을 써가지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을에서 풍경에서는 뭡니까? 화려하잖아. 그죠? 가을에 막 붉은 단풍이 들잖아. 그죠? 그렇다 해가 붉은 단풍만 막 셀해 놓으면은 더워 보이겠죠. 그죠? 불 같은 느낌도 더워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 속에서는 항상 찬색과 따뜻한 색이 두 개가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눈만 그렸는데도 거기에서 따뜻한 색과 찬색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쭉 했을 때 겨울 그림이 있죠. 여기에서 내가 조금 전에 쌤이 설명했던 거 뭐냐? 자, 겨울의 눈은 뭡니까? 흰색이 들어갔죠. 근데 흰색을 자세히 보면은 노란색이 보입니다. 노란색이. 그죠? 흰색에. 그 노란색이 들어가야만 어째요? 눈이 우리가 포근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눈은 차다 해가지고 찬색을 그림을 보면은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면은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감상,
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찬색과 따뜻한 색을 적절히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어떤 풍경이든지 간에 여름이든 뭐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 풍경을 그리든 간에 그 그림 속에는 항상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을 한다. 그 다음에 풍경에서는 원근감이 나는가 안 나는가,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의 그림의 차이, 그죠? 멀리 있는 거는 굉장히 작게 보여야 되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물에 볼 때는 뭡니까? 아까 쌤이 양감과 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그 작품에서 양감과 질감, 무게감, 그죠? 실제 느낌이 나야 되겠죠? 포도를 그렸다. 아, 저거 하나 따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나야 되고, 사과를 보면은, 아, 저거 사과 먹을 정도로, 그죠? 꿀꺽 군침이 삼킬 정도로 그런 느낌이 나야 된다. 그게 정물의 과일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저렇게, 물체가 있을 때, 주전자가 있고,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접시가 있을 때, 저거 무게감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거는, 조금은 가볍다. 안에, 병이 있는데 병에 물이 들어있다 하면, 아, 무거운 느낌이 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쇠로 된 저런 주전자가 있다 하면은 저런 느낌에서는 뭡니까?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만 정물의 표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서는, 자, 여기 앉아보세요. 자, 다 보이게끔. 자, 앉아보세요. 자, 여기서는 지금 수채화를 우리가 보고 유화로 넘어왔는데, 유화는 뭡니까? 수채화는 물로서 섞어서 한다 했는데, 유화는 기름 안료를 섞어서 만들어서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왜 유화를 안 하냐 하면은, 우리가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름을 쓰면은, 이게 기름 냄새가 있잖아요. 교실에 진동을 하면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기름은. 그죠? 그래서 쓸 수가 없고, 또 재료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유화 쓰는 안료라고 하는데, 그 기름은 우리 냄새를 자꾸 맡으면 여러분들 건강이 엄청 안 좋아요. 나중에 폐병, 폐암, 자꾸 이런 말 들어봤죠? 폐가 안 좋아진다 할 정도로 요걸 장기간 동안에 냄새를 맡으면은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이거는 재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생 때는 다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유화는 기름을 섞어서, 물감을 만들어서 칠한다. 단 그 기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물과 기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 딱 있습니다. 그죠? 강아지, 이거는 선생님 키우는 게 강아지입니다. 그죠? 굉장히 키우는 강아지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그리면 인물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릴 때 초상화라고도 합니다. 인물화, 초상화가 뭐지? 인물화와 초상화. 그죠? 두 가지가 똑같은 얼굴을 그리는데, 초상화와 인물화가 있으면 용어가 달라요. 초상화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닮게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서로, 학교에서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서로 친구 얼굴 그려주기 했는데, 야, 이게 내 안 닮았다, 안 닮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걸 뭐냐면 초상화라고 합니다. 인물화는 뭐냐? 내가 저 친구를 봤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친구다. 근데 저 친구가 얼굴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인다. 그럼 그 슬픈 표정을 내가 감정을 이어서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슬픈 눈망울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인물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정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 차이가,
초성하는 감정이 없이 그냥 단순히 단게 그리는 거다 생각하고 인물화는 그 사람의 느낌이나 표정을 내가 마음으로 우러나는 걸 표현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인물화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살아있는 동물이나 이런 걸 그렸을 때는 뭘 보느냐 하면은 눈을 봅니다. 눈망울이. 눈을 보면은 지금 살아있다. 별로 조금 흐리멍텅하다 보이는 게 눈망울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은 그릴 때는 보면 투명체처럼 눈에서 비치는 게 서로 보고 있는 풍경이나 이런 게 눈망울에서 느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얼굴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 눈을 그릴 때는 상대의 눈만 그린 게 아니고 눈에 투영되는 물체, 그죠? 그런 것까지도 표현하려고 애쓰면은 눈을 보면은 눈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음에 얼굴을 그릴 때는 얼굴을 그리기 너무 힘들다. 그럼 눈만 하나 톡 떼어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릴 때는 눈망울을 그릴 때는 뭡니까? 눈은 반사체, 투영되는 것까지도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쭉 앞에 했던 거와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수채화와 하는 기법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물감을 사가 튜브를 짜가지고 물감을 색깔을 칠하잖아. 그죠? 그러면 물감 이건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감을 뭘로 만드는가? 그죠? 모르겠죠? 물감을 뭘로 만드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 황토색이라는 거 한번 봅니다. 황토색을 조금 진한 색은 갈색 또는 고동색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릴 때도 뭔 색이냐면 똥색이라고도 했어요. 그죠? 갈색, 저 친구 입은 옷 저런 거 위에 갈색. 근데 옛날에는 갈색이란 말 안 했어요. 야, 똥색.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럼 그런 색깔을 뭘로 만드는가? 그죠? 기본은 광물체. 뭡니까? 돌 있죠, 돌. 돌,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하면, 물감은 뭘로, 원료가 뭔가? 그러면 돌을 갖다가, 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돌이 있지만, 세계 각국의 다른 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광물체 돌을 가지고 분해를 해요. 믹서기에 엮고 계속 갑니다. 그 가는 정도가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서 입자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늘게 갈아가지고 그걸 굴만 해가지고 갈아 칠하면 됩니까? 가루가 두두둑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모래처럼. 거기에다가 뭡니까? 아라비아 고무액이라든지 붙을 수 있는 접착제, 그런 다른 물체를 혼합을 해요. 우리 과학 실험하듯이, 하듯이 여러 물체를 섞어가지고 그 물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해가지고 다른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 광물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화 그림 물감이나 수채화 물감이나 똑같은 안료예요. 쓰는 안료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르지만 민화, 한국화 알죠? 한국화 물감이나 그런 거 물감은 달라요. 다르지만 그 기본은 똑같은 물체에다가 섞는 재료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걸 섞으면은 한국화 물감이 되고, 어떤 걸 섞으면 유화 물감이 되고, 어떤 걸 섞으면 수채화 물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물감에 우리가 안료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저쪽으로 갑니다. 53. 자,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자, 마지막으로, 자, 이쪽에 이제 쭉 앉으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자, 이리 한번. 자, 물 마실 친구 물 마시세요. 자, 이쪽으로, 이리로 앉아보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자, 여기를,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아니, 요 앞으로, 앞에 여기. 그대로 앉으세요. 아. 자, 이리 오세요. 자,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여기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 요거 마치면 집 가서, 학교 가서 점심 먹죠? 네. 점심시간. 자, 점심 맛있게 자 먹고 오늘은 메뉴가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육색해가 추상화라고 되죠. 추상화. 여러분 추상화는 뭐가 뭔지 모르겠죠? 어? 추상화는 구상화에 반대된다. 그러면 구상화는 뭐냐? 구상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게 구상이다. 구상. 학교에서 그림 그리죠? 그리면은 그게 구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기 싫다 해가지고 낙서를 막 세례했다. 물감을 세례 그냥 내 손에다가 이게 가지고 막 일어났다 이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뭐랍니까?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혼내죠. 이게 뭐야? 그림이야 이게 뭐야? 이러잖아. 그죠? 그림을 왜 이런 식으로 그리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그림이 뭡니까?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물감을 선생님이 내보고 물감을 색칠해라 한다. 나는 그림 소질도 없다. 근데 못 그리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딱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 시간을 넘길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까 하면은 그냥 붓으로 뭡니까?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이지만, 그죠? 내 손가락이나 이런 데다가 물감을 막 묻혀가지고, 막 나름대로 표현을 하세요. 그냥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그림이 아니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야, 나는 이걸 표현을 한다. 이거는 내가 뭘 표현을 한 거다라고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추상화입니다. 자, 그럼 추상화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표현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하는 추상화는 뭐냐? 자, 어떤 요렇게 실제적인 물체를 표현을 하죠. 컵을 그립니다. 근데 요 컵을 그렸는데 너무 단순해, 컵이.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찾고 싶은데 뭔가를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걸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쳐다보고 하면은 요 속에서, 그죠? 요 속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뭔가 보일 수가 있어요. 요 컵 속에서 여기서 뭔가를 느끼는 게 새로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컵이 컵으로서의 존재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새로운 물체로 이렇게 자꾸 변화를 줍니다. 이 컵을 내가 상상을 하는 거죠. 컵에서 이 컵을 어떻게 내가 다른 형태로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컵이라는 존재, 요 물체의 구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나만의 수상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형태가 없어져. 컵이라는 존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기본형은 뭡니까? 컵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본형은 있지만 요 기본 형체를 파괴해버리는 새로운 하나의 공간으로서 물체가, 형태가 나오는 걸 추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추상화 내용은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추상화 단순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요 추상, 요런 작품 속에서도, 추상 속에서도, 쌤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저기 풍경에서 했던 것처럼 찬색과 따뜻한 색, 요런 것도 요 속에 공존한다는 거. 그죠? 추상이 내가 마음대로 색깔 칠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색과 찬색도 공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찾아보면은 따뜻한 색, 옐로우 색깔과 푸른 색깔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죠? 빨간색이 있더라도 거기에서는 시원한 색깔과 그 다음에 뭡니까? 찬색, 그런 게 항상 같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주면서 이거는 뭡니까? 작가가 작품을 설명하기보다는 감상자가 작품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요소가 더 많다. 그래서 관객이 작품을 보면서 나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추상화의 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다 됐죠? 네. 자, 이상 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술 전시의 본 소감 어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누가 한번 해볼까? 자, 누구지? 석현이 어땠어? 제일 안 들었는데 석현아 전시 이렇게 보면서 어반 스케치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 오늘 작품 전시에서 본 거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나누고 다 작품 찍었거든요. 다시 이제 미술 시간에 다 나누지 알겠지? 자, 모두 일어서. 민선님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차렷! 선생님께 인사.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한 개만 알고 가세요. 그림 소리 들러 갈게요. 네.